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ing something.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기업은 한진이라는 회사인데 어제 그 공시 중에서 여기 한진의 조 에밀리 리라는 분이 여기 눈물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거기 조현민 씨라고 옛날에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그 조연아 그분의 여동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물타기 중인데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대한통운 발표하기도 했고 한진택배가 대한통운하고 뭐 쿠팡 그런 애들 상대로 택배 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선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택배시장 점유율 13%에서 15%를 지키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우선 한진의 사업 내용을 보시면 택배 사업에서 51.9%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이 택배 사업이 뭐냐면,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그런 택배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물류는, 이제 항만이나 그런 쪽으로 그 기업이 운송을 할 때 이렇게 통관 서비스나 그런 서비스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부입니다. 여기서 물류사업부에서는 38.1%의 매출이 나오고 글로벌 택배 사업에서는 10%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 기준 택배 사업 매출이 누적으로 보시면 9,366억, 그리고 아까 물류 그 운송 솔루션 제공 매출에서는 6,878억 원의 매출이 나왔고요. 여기가 택배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먼저 여기가 쿠팡 위탁 물량을 한진에서 대신 처리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물량이 원래 전체 물동량 20% 정도였는데 22년 6월 달에 쿠팡이 그 위탁 물량을 절반 가져가면서 이제 10%로 줄었거든요. 근데 작년 6월 달에 이걸 싹 가져가 버리니까 여기 한진 매출이 택배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다행히 이제 8월 달 돼서 대체 물량을 확보했는데, 이게 단순히 물량 확보해서 되는 게 아니라 관련 비용도 많이 나갈 거고, 이 확보한 물량이 고정적으로 유지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서 리스크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게 가격 결정권이 없기 때문인데요. 작년 11월에 그 대한통운이 택배비를 인상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한진이나 롯데가 자기네들은 대한통운처럼 올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1월 17일 날 다시 말을 바꿨어요. 이제 좀 인건비도 오르고 기름값 오르니까 자기네도 택배값 올린다고. 전 이걸 보고 얘네가 대한통운에 비해서 가격 결정권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여기 남서울, 동서울, 배감 허브터미널에서 풀필먼트 센터를 운영하면서 풀필먼트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주 유의미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대전에서 엄청 크게 스마트 메가 허브터미널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를 시작으로 이제 풀필먼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한통운도 그 비중은 작지만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원래 23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24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장기적으로 이 한진이라는 회사가 택배시장에서 점유율 13%에서 15%를 지키기 힘들어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2월 9일 어제 제가 이제 오아시스가 항전을 촬영한 컬리아는 무엇이 다른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그에 대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는 신선식품 세력 배송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그쪽 산업에서는 유일한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 22년 3분기까지 누적으로 매출 3,100억, 영업이익 77억, 당기순이익 한 31억 정도 낸 기업입니다. 지금 2023년 1월 기준으로 약 130만 명 정도 회원이 있고, 2018년
서비스 시작해서 쭉 성장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채널 월별 재구매율도 한 97%에서 99%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과는 달리 배송과 함께 오프라인 매장과의 연계에 집중했고,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해서 재고 관리 효율성을 높인 것이 흑자 경영에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현재 오아시스는 53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운영함으로써 재고를 자유롭게 관리가 가능하고, 발주를 잘못해도 좀 오프라인에서 보낸다거나 온라인에서 받는다거나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신선 상품과 고객 서비스로 유기농 전문 온라인 업체로 포지셔닝해서 그게 조금 이 오아시스의 성공에 좀 도움을 줬던 것 같고, 이게 새롭 배송 4개 회사의 특징을 보면은 이 쓱과 쿠팡은 이 익숙한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컬리와 오아시스는 이 차별화된 상품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예, 4개 회사의 물류 운영 방식 및 주요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계신데, 쓱만이 완전 자동화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쓱은 한 설비 시스템 비용이 1,480억 정도 들어간 반면에, 이제 오아시스는 여기 25억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한 4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배송 일 배송 건수가 여기 2만 건, 여기도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진짜 효율성으로는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쓰게 완전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인데, 완전 자동화에도 한 사람이 한 3m에서 5m 내에서 피킹을 하기 때문에 그 구역을 벗어나면은 또 다른 사람이 피킹을 해야 하고, 컨베이어 벨트 자체도 10km 이상의 그런 컨베이어 벨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아시스는 상남 물류센터의 경우에 2,000평 정도이고, 이 다크스토어라고 매장과 뭐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근데 매장에 손님만 없고 피커들이 다니면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인데, 여기서 이 오아시스가 해낸 것이, 원래는 이런 피커를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글로벌적으로 이 디지털 피킹 카트가 한 6개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이 되어봤는데, 여기 오아시스는 직접 이 대표이사님께서 피킹을 하시면서 개발한 그런 루트 시스템으로 한 사람당 한 40개에서 80개를 끌고 다니면서 피킹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빠른 속도이고, 이 지어소프트라는 벤처가 창업했는데 루트를 개발했고, 루트 시스템은 후방에서 물건을 피킹할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은 일평균 일인당 한 200건 정도 주문 처리 가능한데, 이것이 굉장히 진짜 다른 그 기존의 것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의 효율이 있고, 물류센터의 카펙스도 굉장히 다른 업체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흑자를 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개발자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이제 정확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패킹 업체들이 패킹도 다른 업체보다 빠르면 5배에서 10배까지도 패킹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그 이유는 좀 전부 정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업체는 알바생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매일 하시는 분과 알바생과의 그런 스킬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론은 좀 극한의 효율화를 내므로써 흑자를 달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SM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가 SM 지분을 인수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제 SM은 엔터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음악, 공연, 뭐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같은 것들을 내서 콘텐츠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대표 아티스트로는 엑소나 NCT 드림, 에스파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가 SM을 인수한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계속 나오고 있던 얘기인데요. 이수만이 이제 지분을 팔려고 했는데 너무 높은 가격을 불러서 SM 인수가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SM의 행동주의인 온라인 파트너스가 감사 선임 요구를 하고 이제 라이프 기획 프로듀싱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계약 해지 요구를 하고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카카오가 6월 7일자에 9.5% 정도 지분 공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과거 이수만이 제시했던 가격보다 싸게 인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은 이제 SM이라는 기업을 정상화시켜서 큰 수익을 얻고 싶고, 이제 카카오는 이제 싼 가격에 인수하고 싶고 하는 이런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아마 카카오랑 온라인이 같은 편에 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카카오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공시를 경영권 참여가 아닌 다른 요소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수만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가 지분을 다 이제 다시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됐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3월이 주청이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카카오가 뭐 지분을 다시 매입을 하든지 해서 경영권 분쟁 같은 요소가 3월 주청까지 아마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아마 이게 취소가 된다면은 이제 현재 29% 정도로 온라인 측을 카카오랑 같이 계산을 해보면 29%대 이수만 쪽 지분이 22% 정도. 그래서 현재 그 온라인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행방이 어떻게 될지 갈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3월달 주총까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항공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궁금했던 점은 이제 그 잠정 실적 공시에서 여행 관련 주들이 조금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관련 업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업황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LCC 그 저가항공사라고 하고요. 매출 비중이 이제 항공운송 사업이 98.85%로 그냥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업 안에서도 여객 수입이 95%로 그냥 이 회사는 이제 딱 그 저가항공사의 딱 그 정통 저가항공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잘못 좀 말씀을 드렸던 게 22년도 전체 실적을 봐가지고 뭐 컨셉보다 좋긴 하지만 적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4분기만 따로 이제 떼서 보니까 그 되게 좀 크게 컨셉보다 더 잘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지금 원래는 이제 당기순이익을 그 마이너스 10억 정도로 적자로 이제 컨센이 예상되었는데 174억 정도가 나왔고, 영업이익도 지금 여기에는 3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른 이제 컨센을 보면은 뭐 마이너스 막 30억, 60억 막 이런 식으로 낮게 보다가 187억이라는 이제 큰 숫자가 나오면서 좀 이제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번에 이제 19년도 1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살펴보자면 LCC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단거리 노선에서 그러니까 고밀도 고가동률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고요. 주로 우리나라 LCC들은 이제 일본이랑 동남아 노선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제주항공 같은 기업은 코로나 이전에는 일본 노선 매출 비중이 한 20% 이상 정도로 일본 노선이 되게 좀 컸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항공 산업은 코로나19로 그 유례 없던 그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게 국가 간 여객 수송이 단절되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진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낮아졌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거는 이제 2022년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이제 그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업황이 회복된 건지 보니까 일단은 이제 작년에 일본 무비자 입국 이제 다시 허용되고 그다음에 출입국 시에 PCR 검사가 폐지되면서 거기에 따라 이제 일본 수요가 이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업황이 회복되면서 여행을 이제 못 가다 보니까 좀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어서 단거리 노선을 주로 수요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MZ세대가 일본 여행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수요 MZ세대 수요가 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본 여행 관심이 높았던 거고 또 이제 19년에 그 일본 그 노제팬으로 고이코 타면서 좀 많이 안 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연 수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치 수요가 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19년도에 조금 떨어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오면서 아예 거의 못 가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다시 지금은 조금 회복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도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동남아 여행이 좀 그 성수기라서 동남아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업황은 좀 확실히 좋아지고 아직 더 좋아질 여지는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방향성은 확인되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 들어선가 아무튼 그 한 55% 막 이렇게 올랐는데 내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LCC 같은 경우는 증자를 되게 많이 거치면서 시총으로 보면은 되게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방향성은 확인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And when you get back